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오늘은 프랑스 살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살롱 하면 저지난번 영상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살롱전 즉 전람회로서의 살롱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살롱 즉 귀족들이나 지식인들의 사교 모임으로서 살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족이나 부르주아 집에서 그들의 응접실에서 주로 열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살롱 모임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살롱 모임 즉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의 사교 모임이 유행했던 시기는 17세기에서 시작을 해서 18세기에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살롱 모임은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후에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문화의 공통의 토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살롱은 그 안에서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속에서 그 이후에 혁명적 사상을 배태시키고 키워내서 결국 프랑스 혁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문화와 혁명의 산실 프랑스 살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사교의 공간으로서 서구에서 살롱의 기원은 기원전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올라갑니다. 살롱은 여자 마담이 주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고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도 이런 모임을 주도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스파시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아스파시아라는 여인은요, 소크라테스의 스승이자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최초의 여성 철학자라고 하는 칭호도 받고 있고요.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페리클레스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이 아스파시아는요,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해박한 지식과 재치 있는 언변을 가졌던 여성으로서 그 당시에 그녀의 모임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알키비아데스 등 당대 유명한 인물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회 장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7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됐던 이 살롱 모임의 보다 직접적인 기원은 르네상스의 이탈리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제노프라고 하는 모임인데요. 이 무제노프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존재했던 모임으로서요, 문학과 예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와 교류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곳을 살로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랑스로 오게 되면 살롱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름 자체가 살롱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르네상스 이후에 16세기에 이런 이탈리아의 무제노프를 비롯해서 선진 문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에 그것을 도입하고자 했던 프랑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프랑스와 1세였습니다. 이 프랑스와 1세는요, 예술에 대해서 대단히 조예가 깊었고요, 이탈리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 차례 이탈리아 원정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뛰어난 왕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의 견제를 받아서 포로로 잡히기도 하는 등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랑스와 1세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르네상스기의 궁전의 교양과 여성들이 보여준 사교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1세의 이런 관심은 이후 프랑스 궁전 문화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또 프랑스와 1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이탈리아의 여러 건축가들이나 미술가들을 영입한 것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빈치이죠. 이때 다빈치와 함께 프랑스로 모나리자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오늘날 루브르의 가장 큰 보물이 되었죠. 그런데요, 프랑스와 1세의 아들 앙리 2세가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냐면 그 유명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최대 후원자이며 르네상스의 산실 가문인 메디치가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데요. 카테리나 데 메디치였습니다. 이 여인이 프랑스 궁중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쉽게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중세 말까지 이 프랑스에는 식사 예절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때 포크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나이프로 자른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수준이었는데요. 한 이탈리아인이 갈라테오라는 책에서 프랑스인들의 식사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고개를 들거나 눈을 위로 뜨는 법이 없이 돼지처럼 코를 그릇에 푹 쳐박고 양볼 가득 음식을 쳐넣어서 나팔을 불거나
불을 피우려고 입바람을 불어대는 꼴로 먹는다. 당시에 프랑스에서 식사 예절이나 기본적인 에티켓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과장은 했겠지만 르네상스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적인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이탈리아의 선진 문물이 프랑스 왕실로 먼저 들어오게 되고요. 프랑스 왕실 문화의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살롱은 먼저 이런 왕실에서 먼저 열리게 되는데요. 이른바 궁정 살롱이 되는 거죠. 앙리 4세 때 와서 궁정에서 귀족들을 모아다가 살롱 모임을 갖게 됩니다. 당시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을 거치면서 거칠어진 귀족들의 기질을 우아한 여성들과의 사교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앙리 4세가 예절과 말씨를 세련되게 만들고자 궁정 살롱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세기가 시작되면서 이 살롱이 궁정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대화와 사교,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궁정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궁정을 넘어가서 개인의 주택 안에서 또는 도시 속으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프랑스 살롱 문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최초의 살롱은요, 이탈리아 귀족 가문의 출신인 랑부이의 후작 부인이 파리의 랑부이의 성에서 열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마담 랑부이에는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에 대사로 와 있던 프랑스 귀족과 결혼해서 프랑스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 프랑스의 랑부이의 성의 한 홀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토론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면서 지인들을 초대한 것에서 프랑스 최초의 살롱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랑부이의 부인의 나이가 20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프랑스로 시집 오기 전에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서 아버지가 참석하는 지식인 모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담 랑부에는 지식인들의 자유로운 대화에 참석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소양을 키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담 랑부에는 집안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개축을 했어요. 여러 개의 조명으로 실내를 환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값비싼 장식품들, 꽃다발, 짙은 향수로 꾸민 화려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10명에서 15명 내외의 귀족, 법관, 철학자, 성직자들을 불러서 함께 교제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책을 읽고 함께 시를 읽거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빼어나게 노래를 잘하는 이가 있으면 둘러앉아서 가만히 감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만남은 종종 깊은 대화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주 우아한 말씨, 정제된 화법으로 일정한 담소를 나누거나 새로운 문학작품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롱 모임은 아주 고급 문예 사교 모임이 되는 것이죠. 이 마담 랑부의 살롱의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당대 최고의 실력자 리슐리에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이기도 했는데요. 노련한 정치로 프랑스 왕권 왕님이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듀마의 유명한 소설 삼총사에서 악당 추기경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또 이 마담 랑부의 이 모임에 당대 최고의 극작가였던 꼬르네유도 단골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꼬르네유의 비극을 낭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명 시인들, 요즘 말로 하자면 각계의 셀럽들이 다 모여서 풍성한 문화의 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마담 랑부이의 살롱은 17세기 프랑스 문화와 예절의 살롱 사교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마담 랑부에가 돈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에 이 살롱처럼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살롱은 그 이후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요, 당시에 아주 순박하고 겸허한 성격에다가 예술가들의 후원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마담 저프랭의 살롱 그림입니다. 자, 마담 랑부의 이후에 궁 주변 왕족들과 영주들의 자택 등 파리의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살롱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살롱의 개수가 거의 800개가 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살롱 문화는요,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로 확산이 되었고요. 유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뿌리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살롱은 문화지향적인 사람들, 귀족들과 부르주아들이 함께 모여서 순수하고 즐겁게 교류하는 지식인들의 사교의 공간이었는데요. 18세기 중후반 넘어가면서 이 살롱의 성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 사상의 산실이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철학과 사상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고요. 특별히 절대왕정의 억압 시스템에 반대하는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산실 노릇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절대왕정 하게 되면 17세기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바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루이 14세 때문에 그렇죠. 태양왕 루이 14세는 무려 72년 동안이나 재위하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는 등 최고의 왕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루이 15세 때부터 그 절대왕정의 힘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루이 16세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루이 16세는 단두대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절대왕정의 시대에 프랑스에서는 그 절대왕정에 반대하는 사상적인 흐름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사상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몽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계몽주의란 뭐냐? 이 계몽주의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에 의해서 인간은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환경은 또 인간의 본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느냐? 이 계몽주의에서는 바로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나아질 수 있다, 계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몽주의인데요. 프랑스 절대왕정기에 특별히 루이 14세 태양왕 시기에 이런 사상들이 점차 배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계몽주의 사상이 싹을 트고 자라고 또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했는가 하면 바로 이 살롱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살롱은 그래서 18세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순수한 지식인들의 문예 모임이 아니라 정치나 사상을 토론하는 공간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대표적인 계몽 사상가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죠. 디드로, 루소, 몽테스큐에 한 번쯤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디드로 하면 당대 백과사전을 편찬한 사람인데요. 백과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계몽주의 운동이 되는 것이죠. 또 볼테를 하게 되면 당시의 권력자들과 종교계 등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한 사람입니다. 또 장자크 루소, 그 철학의 핵심은 주권제면, 즉 권력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이 루소 사상이고요. 몽테스큐에 하면 바로 삼권 분립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이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한결같이 절대왕정의 감시와 압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이들에게 사상을 발표할 기회를 주고 또 이들의 사상이 전파되는 매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살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살롱의 주된 고객이었던 것입니다. 실로 살롱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사랑방이었고 그 사상의 전파 장소였고 그들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사상이 바로 1789년에 시작이 되어지는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반,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롱은 혁명을 불러일으켜 온 것이죠. 물론 이 같은 살롱의 혁명의 본거지로서의 기능은 당시에 생겨나기 시작한 카페와도 일정 부분 공유하게 되는데요. 기회가 되면 제가 파리의 카페의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의 살롱이 전 유럽에 끼쳤던 문화적인 영향력과 또 18세기 중후반 이후에 프랑스 계몽 사상의 탄생과 성장에 산실과도 같은 역할을 해서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어야 그 시기에 일어났던 미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프랑스 살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